잠시 후 세션이 시작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휴대 전화는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이번 세션 같은 경우는 통역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받으시는 통역기의 채널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듣고 싶으신 분은 채널을 3번으로 설정해 주시고 외국어로 번역을 듣고 싶으신 분은 4번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라스틱 재구상 지속 가능한 순환 시스템 세션의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세종창업지원센터 팀장 장아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순환 경제를 논의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세션은 글로벌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문가 3분께서 각 15분가량 먼저 발제를 진행하여 주신 후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현재 동향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독일 스타이너트의 토르스텐 미데로프 영업 책임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Very nice to be here. 안녕하세요. 보령에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회사와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Hope this is better.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들릴 것 같은데요. 초대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트로스텐 미들호프이고요. 이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국의 그 지사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독일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센서 소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서 인텔리전스, 폐기물 분류, 그리고 빅데이터와 AI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슈타이너트의 미션은 경제를 돕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탄소 중립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업계에서 이미 이제 정말 많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원자재에서 이제 제품까지 만드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션은 여기에 있는 이 루프를 완전 닫아서 이제 완전한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Task is to separate. 네, 식품과 그리고 비식품용 페트병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미션은 이 비식품용을 가지고 이제 식품용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품용 페트병을 이제 다시 식품용 페트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1889년에 독일에서 이제 처음 창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류뿐만이 아니라 개발과 그리고 다양한 센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호주와 브라질 그리고 독일과 미국 그리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은 1억 8천만 유로이고요. 직원 수는 5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운영 상태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호주 그리고 독일에서도 저희가 지사가 있고요. 유리 그 선별과 또 함부르크에 있는 지사가 있습니다. 네, 동독에 이제 폴란드와 체코 국경 가까운 곳에도 저희 사무소가 있고요.
130년 이상 이제 선별이나 이제 다양한 선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저희가 지사가 있고요. 상민 님이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과 가까운 곳에도 저희 지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 고품질 선별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총 4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재활용 관련된 부서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 폐기물 재활용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 상업용 분류, 플라스틱 분류, 건설 폐기물 분류, 퇴비 정화, 또 에너지 회수, 종이 분리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PVC도 이제 따로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종이 분류도 저희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순환 경제에까지 정말 근접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료분들 중에는 이제 금속이나 이런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된 부서를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에 대한 재활용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원자재가 필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100% 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정말 쉬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이 자석 기반 선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의 이 노동 강도에 대해서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제 저강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이제 자력으로 선별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 선별을 합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빠르게 빼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디 커런트를 이용을 해서 와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꺼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선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이제 폐기물 분류가 아니라 거의 좀 마이닝이라 하는 굉장히 이제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미네랄을 선별하는 것이 마지막 고강도 분류 작업입니다. 센서 기반 선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이 폐기물 재활용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엑스레이 소팅은 이제 파장 길이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엑스레이 형광 물질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키면서 이제 고철이나 이런 금속들을 이제 꺼내놓고 꺼내고 이제 징크, 아연 같은 것들을 선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밀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분류 작업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제 덴시티가 높은지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네랄 함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이제 표면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선별을 해내는 작업입니다. 네, 아니면 배터리가 플라스틱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에도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 조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컬러 소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자재의 이런 모양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컬러를 통해서 선별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 근거리 자외선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700에서 이제 20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네, 근거리 자외선을 통해서 저희가 플라스틱과 같은 목재 소재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엄 자외선 소팅이 있는데요. 네, 이제 검정 플라스틱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빛은 이제 그 안에 있는 탄소 때문에 통과를 하지 못하지만 이 특수한 조명을 쐈을 때 나오는 빛을 가지고 선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라디오 파장을 통해서 이제 1에서 1m에서 1km 파장인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또 선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자성과 또 와류 선별을 하고 이제 대부분의
스테인리스를 여기에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Now I'm gonna present you some solutions for plastic 네, sorting. 플라스틱 분류에 대한 몇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예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거리 자외선 기술인데요. 가장 중요한 플라스틱 선별이고요. 네, 굉장히 이제 경량 이런 패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마다 정말 포장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가방이나 이런 포장지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무엇을 넣던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있는데요. 네, 인피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소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량 패키징 웨이스트는 이제 프리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프리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가방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컴파운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크리닝을 하고요. 윈드 시프트로 보낸 다음에 여기에서 선별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항상은 아니고요. 이제 3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D나 이런 뭐 중량 그리고 2D나 이제 경량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기나 이런 무게를 통해서 저희가 선별을 하기도 하고요. 네, 페러스 메털은 이제 와류나 자성을 통해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사 빛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소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품의 인풋에 따라서 분류 방법도 달라집니다. 네. 근적에서는 저희가 그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벨트는 대부분 이제 4m짜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플라스틱 병이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때 이제 라이트바 밑을 지나갑니다. 여기서 할로겐 램프가 빛을 쏘여서 이제 제품이 이제 그림자를 내거나 이제 빛을 투과하는 경우에 분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는 어떤 제품이 이제 선별이 되어야 하고 걸러내져야 하는지 알려주면 이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버려지기도 하고 벨트에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저희 이 감지 브릿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제 노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심볼라이징이 됐고요. 네, 제어 패널에서 이제 에어 컨디션 유닛이 여기에 바로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슈타이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근적에선도 같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56개의 이런 측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의 이런 변화가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저희가 이 측정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굉장히 쉽게 알아볼 수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네, 이것이 이제 좀 더 쉽게 이제 픽사를 통해서 해상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고해상도를 통해서 네, 페트병을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적외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저희가 빼내는 것이고요.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만 이 차이점을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네, 페트병이 선별 후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폐기물에서 이제 골라낸 것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세척을 하고 이렇게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이런 플레이크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물론 이것은 이제 배송 과정에서부터 이제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를 한 것들입니다. 이 공정 단계는 저희가 페리스 메탈과 뭐 구리, 아연,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분류를 해내고요. 그리고 색상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또 검정색인 경우에는 이것도 다시 한번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네, 저희 와류 기술인데요. 와류 전류 기술입니다.
네, 매그네틱 드럼이 있는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와류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전도가 있는 제품들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류 전류가 있으면 네, 스스로 이제 자석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플레이크는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금속 제품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깨끗한 이 플라스틱 플레이크가 이제 반대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색상으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기술을 통해서 벨트 소팅도 하고 있는데요. 용량도 작고 그리고 또 속도도 작지만 이것은 순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이제 기계에서 이제 떨어지면 이것을 저희가 색상으로 보면서 그리고 색상 카메라로 보면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용량과 높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네. 깨끗한 이 페트 플레이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기 파란색으로 조금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이제 제조사에서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색상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네. 파란색이 있지만 이제 투명하다면 괜찮고 하지만 초록색이나 검정색은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에 대해서 자재에 대해서 보면 또 다른 그 페트 소재이고요. 그리고 색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이제 고객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래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과 이 연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춘 센서, 분류기와 이런 유니소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네, 멀리 있는 곳에서 이 뭐 통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그리고 공정에 대한 모든 데이터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슈타이너에서는 지능형 원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툴을 기반으로 만든 것인데요. 머신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미셔닝 타임이나 뭐 트러블 슈팅 뭐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머신에서 또 다른 머신으로 이제 커미셔닝을 하면서 그 기능 자체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머신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플랜트에 있는 다른 머신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확장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고객에게 저희가 정말 많은 이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운영실에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벨트에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수집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의 벨트 커버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즉각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런 머신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저희가 작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페트병에 대한 이런 사전 선별 작업에 대한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트 클리너를 통해서 이제 세척 작업을 해서 이제 오염물을 제거를 하는 그런 빅데이터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다른 이런 자재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도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1차 그 머신에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순도를 높이는 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컷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입자 크기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랩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런 자재의 입자의 크기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제 1차 그 쉬프트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다른 그런 입자 크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에서는 이 정도의 입자 크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재 자체가 조금 크기가 작아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스크리닝 이후에 이제 선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밀리미터가 이제 갑자기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나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크린이 이제 작은 입자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품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직접 보지 않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D와 3D 분포와 관련된 것인데요. PE 소터를 저희가 발리스터 분류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2D 자재가 있는데요. 네, 1차 시프트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더 많은 2D 그리고 3D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슈타인넷에서는 이제 저희가 레시피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베케이션이나 스펙트럼, 다양한 자재가 저희 머신에 이제 다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원하는 이런 자재를 이제 선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폐기물이 이제 뭐 여러 폐기물이 섞여 있는 경우, 이때는 이제 PT 트레스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PT 페트병 아니면 페트 다른 소재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네, 이 모든 과정들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이것이 AI 데이터베이스, 고객의 AI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AI와 객체 AI 전체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이 됐을 경우에는 고객의 머신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동시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구축을 하냐면요. 고객들이 이제 어떤 자재를 선별을 하고 골라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테스트 센터에서 이제 각각의 소재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머신들은 어떤 자재가 이 폐기물에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가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더 피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근적외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말 빠르게 이제 서로 다른 국가에서 나오는 다른 형태의 폐기물에 대해서 다 학습을 빨리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인터넷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고객의 그 서버에 함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적외선과 컬러 카메라 스펙트럼을 저희가 조합을 하면 AI가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서로 다른 자재이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근적외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컬러 카메라 이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것이 페트병인지 아니면 식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비식용 페트병인지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근적에서는 페트병만 찾을 수 있지만 컬러 카메라의 정보를 통해서 이 병에 있는 잔여물을 통해서 아니면 라벨에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고객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유능한 AI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테스트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R&D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리량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패키징 쪽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재를 이제 테스트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재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선별 프로세스에 대한 테스팅을 해보고요. 전체 머신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부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에 대한 검증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이 순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팅도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와 커미셔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40명의 기술자와 엔지니어로 구성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쉽게 이 머신을 구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원격 유지 보수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130회 이상의 고객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이제 엔지니어를 보내야 하는 경우는 전체 의뢰 건수 중에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을 보고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이제 사전 예방적인 이런 제안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커미셔닝 관련된 사진인데요. 전체 커미셔닝 팀, 전 세계에 있는 팀입니다. 네, 여기에 비디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독일과 가까운 곳에 있는 플랜트에 대한 비디오인데요. 여기에선 재생이 되지 않네요. 네,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페리투스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무이사 한상민 전무이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분께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독일 스테인허트 플라스틱 선별 기술과 솔루션의 심도 있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혁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토르스텐 미데로프 영업 책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제는 순환경제 체제하에 충청남도 플라스틱 정책 개발을 주제로 충남연구원 오혜정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충남연구원의 오혜정입니다. 지금 앞서 조금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느라 조금 어려우셨지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제 충청남도에 많이 이제 소속이 돼 있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도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플라스틱 정책들, 전략들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한 15분 동안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이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굴을 뵈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요.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폐기물량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이것들이 가지는 폐기물 오염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60년까지는 그 발생량이 19년 대비해서 약 2.9배, 그리고 특히 여기가 지금 보령인데요. 해양수계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축적되는 플라스틱 양이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제 이러한 오염 동식을 위해서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제 다음에 발제해 주실 고문님도 이와 관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플라스틱 협약이 2022년 3월에 제5차 유엔 환경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서 이것들에 대한 협상이 올해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이루어졌고, 계속 그러나 이것들이 쉽사리 협상되지는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이제 독일에서 오셨지만 이런 것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제도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그리고 특히 이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30%로 의무화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어서 사실 충청남도가 수출을 주력 산업으로 가지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이제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국내를 봤을 때는 이 플라스틱 생산, 소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에 있어서도 그 발생량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충남도 환경부는 한국형 K 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탈플라스틱 대책 그리고 관련된 법 그리고 올해 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123대 국정과제 안에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로 채택해서 지금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상황입니다. 충청남도는 2022년 10월이지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충남도가 그냥 탄소중립 전략만 수립하지 않고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무역 GRDP가 그러니까 전국에서 1위고요. 이거와 관련된 경제에 있어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서 이에 따른 전략들을 마련했고 5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 중에 키로 순환경제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순환경제 전략들을 모색하기 위한 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관련 그 정책들에 있어서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탈플라스틱 전략들을 또 수립하고 있고 이 전략을 토대로 또 올해는 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을 선순환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연계 전략들 어떻게 갈 거냐, 뭐 기술적, 정책적, 그리고 우리가 수거하고 배출하는 것부터 실제로 재생원료로 만들어지는 것까지의 순환고리 완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도에 시범사업 일환으로 폐비닐에 대한 자원화 그 협약을 맺고 지금 4개 시군의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 재활용 가지고서 활성화하기 위한 MOU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추진 계획에 있고요. 또 이제 충남도는 이제 지사님이 워낙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일회용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사용 거의 약간 제로하자라는 정도의 뭐 강력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공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들,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범노민 확산을 위한 민간 그 102개 사회단체하고의 협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회용품이 없는 일회용품 제로 실천 문화를 확산해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다용기 같은 것들도 뭐 도시군 축제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8개 대학, 충남도에 대학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다용기 사업들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그것들을 더 확산해서 학교 앞에 있는 카페 거리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가서 실생활로 이제 조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제 뭐 업사이클이라든지 아까 독일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수거 선별 쪽에서의 이제 AI나 로봇 해서 고도화하는 작업들 뭐 이런 작업들도 지속적으로 좀 역점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도는 이 플라스틱 폐기물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보면 폐기물 발생량이 충청남도가 전국 2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개입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생활계 폐기물이 가장 접근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어떤 물질을 타겟팅할 거냐라고 봤을 때 플라스틱이 그 중에 음식물을 제외하고는 1등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고요. 이것이 또 탄소 중립, 오늘 국제 컨퍼런스인데 탄소 중립하고도 가장 관련이 있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발생량 역시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재활용하는 현 실태는 어떠냐? 생활계 폐기물은 전국 15위, 사업장 배출시 설계 전국 14등.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매우 떨어진다. 많이 발생하는데 재활용률이 낮다. 이것이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정책을 개입해야 되는 적신호에 해당하는 지표고요. 그것들을 봤을 때 생활계 안에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플라스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에서 비배출 시설계라고 해서 영업장, 뭐 음식점, 뭐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 시설들에 나오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생활 폐기물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들이 그냥 일상에서 버리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18.8%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통계치를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정책을 어디에다가 포커싱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통계 그냥 전체 에버리지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개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들의 원인이 뭘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혼합 배출 비율이 충남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즉 종량제 봉투에 플라스틱을 넣는 비율이 84%, 분리 배출률이 16%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주목해야 하냐? 분리 배출된 건 재활용률이 75% 이상인데 혼합 배출되면 소각률이 76%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종량제에 가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소각이나 매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고도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이런 생활뿐만 아니라 농업 그리고 해양에 있어서도 플라스틱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감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 충남도가 그 해양 쓰레기 성분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나오는 쓰레기들을 분류했을 때 87.8%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히 전략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향후에 저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짧게 이제 압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충남도가 가진 정책적 역량이나 특히 이제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위험 요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잘 전략적으로 구현해냈을 때 우리가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특히 선도적인 정책들을 가져가면 이것들을 국내 정책 혹은 국제 정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전체 이제 전주기를 고려하되 생활, 산업 그리고 농업, 농촌, 해양에서 각각 어떤 전략들을 좀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책들을 조금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되게 과거에 되게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을 시범 사업하는 정도 이 정도로 진행이 됐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우리 지역형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자 해서 유형별로 조금 정책들을 매니징했고요. 그 부분들을 모델화하고 국가에 역제안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 특히 이제 충남도 같은 경우는 2045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국제 사회는 2050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충남도가 5년을 앞당기자라고 있고 플라스틱 순환 경제는 2040에 실현해 보자라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폐플라스틱은 30% 원천 감량 그리고 재활용률은 85%, 최종 처분율 15%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 순환 경제 사회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네 분야에 대한 전략들이고요. 이 각각의 전략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압축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말씀 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저 끝에 이제 지도도 보여드렸는데요. 각 시군별로 이게 충남도의 평균을 했을 때 아까 생활이 18.8이었잖아요. 그런데 시군별로 또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여건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이제 전략들이 모색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정부가 앞으로 순환경제 선도도시 지정에 대한 제도를 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앵커 기관들 뭐 도서관, 병원, 학교 뭐 여러 가지 앵커 기관들이나 다중이용 시설, 뭐 인구 밀집 시설들 요런 데다가 미래형 이제 자원 회수 스테이션이라든지 그리고 광역 단체와 이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것들을 연계한 반입적 정량 시스템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충남도는 15개 시군의 자원 회수 센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광역에서 그 사각지대를 연결해주는 시설들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조금 설계해 보려는 지금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고품질 자원 회수하고 특히 플라스틱에 있어서의 포커싱하는 정책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사실은 재생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충남도의 전략으로 아까 그 재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직접 다이렉트로 반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배출되고 잔재물 처리되는 데 있어서의 각각의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오늘 포럼에 의해서 오늘 그 세션에 이어서 내일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제 지역 포럼이 한 번 더 열리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마 제가 데이터를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각각 조사하면서 나왔던 우리만의 이제 곧 그 수정이 가능한 정책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정책으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재설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도민들이 하고 있는 실천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밑에 이제 요 큰 그 대제목 밑에 다양한 이제 정책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 쪽에서는 사실 이제 핵심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선순환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시군하고 기업하고 연계해서 재생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즉 순환고리 루프를 완성하는 거에 이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신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포장재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품을 플라스틱을 단순화하는 거, 단일화, 유니 사업들 그리고 이제 건설이라든지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플라스틱 제로 정책들을 가져가는 거 그리고 농업에 있어서도 스마트팜이라든지 포장재 그리고 멀칭 비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각 농업이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들을 순환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들 그리고 오늘 보령인데 이 바다에서는 조금 좀 다릅니다. 수거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고 선박에서 수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육상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서 사실 이제 관리가 취약한 저희가 한 180개의 모니터링 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19개 지역의 수거 관리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그러니까 취약 지역을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재활용 체계 구축 그리고 폐선박이라든지 어구 그리고 연안이 사실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바다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충남도가 보호하려고 있는 보호구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탈플라스틱 존으로 가는 영역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점박이 물범이라든지 이런 멸종위 기종 1급들이 살고 있는데 얘네들의 몸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 생태 모니터링들을 같이 가져가서 우리 지역이 단순히 재활용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의 전환을 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을 단순히 재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도민들하고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거냐 이 복합 공간 구상하는 것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약간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것들의 조금 리뷰를 한 후에 이제 정책들을 조금 더 재설계한 후 확산을 해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있는 저희 같은 경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해양형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충남도가 천안하산 서산 당진이 인구가 성장하는 성장 지역이어서 이 지역은 도시형 전략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농촌형 전략들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형 전략들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배출한 것들 단계별로 시작해서 충남도가 이제 가칭이긴 한데요. 플라스틱 광역 거점 센터를 만들고 이것들을 가지고 플레이크가 나오면 이제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해서 이렇게 클러스터 구축 라인들을 만들어주고 연결해줘서 이 실제 원료 피드스탁을 가져와서 나오는 것들하고 실제 재활용 기업들하고 해서 원료가 갈 수 있게끔 가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정책 그리고 협의체 같은 것도 운영해서 민하고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체형 모델을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인데요. 이게 스웨덴의 레투나 모델을 좀 모티브로 했어요. 그래서 한 부지 안에 이제 수거, 분류, 재활용품 그리고 재활용까지 이루어지는 그 자원순환 완결형 원칙을 구현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받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여서 이 모델을 우리 도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뭐 어구라든지 저희 도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그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해양 플라스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설계해 보려는 이러한 정책들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농촌인데요. 예, 도지사님 워낙에 이제 스마트팜 육성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포커싱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이 특히 충남도가 왜 유효하냐?
이제 시설 채소 이제 잘 여기에 살면서도 우리도 이제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저희가 시설 채소 재배 면적이 전국 3등이고 그 온실 그 비닐하우스 이 재배 면적이 2등입니다. 그리고 토마토, 뭐 딸기 이런 것들이 전국 2등, 1등, 1등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스마트팜 운영 농가도 지금 2배 이상 확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팜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많은 폐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닥 비닐, 포트, 배지, 폴리끈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서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들 플러스 출하하는 농산물의 포장재를 최소화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우리 지역 갖고 있는 곳에 어떻게 연계해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일체형 전략들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정책들이 구현되려면 이제 뭐 플랫폼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거버넌스, 교육 홍보, 제도 개선, 로드맵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모델들도 저희들이 이제 제도들도 다 검토하고 충남도가 가져가야 될 제도 개선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이제 도와 함께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계를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앞서 이렇게 되게 제가 너무 짧고 그냥 그 제목들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충남도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전수조사, 현장조사도 다 진행을 했고 해서 우리 지역 특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들을 고려한 순환경제 정책들을 좀 단계별로 지금 이제 설계한 계획들을 어떻게 구현해내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전략들이 환경부서 하나에서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범부서 통합관리 정책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또 협의체도 관만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 안에는 도민도 있지만 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교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커다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3개 유형 그 모델들을 좀 시행을 통해서 정책도 확산하고 이제 국가 모델로도 해서 이제 국비도 확보해서 저희 좀 같이 진행해 보려고 모델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이제 조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폐기물 제가 이 연구하면서 조금 느꼈던 게 저희가 인벤토리라든지 데이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앞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좀 활성화되려면 대시보드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제한다면 좀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이런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짧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제를 통해서 현재 충청남도가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순환 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의 플라스틱 폐기물 현황과 추진 정책의 변화와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신 오혜정 선임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발제입니다. 플라스틱 관련 협정의 글로벌 동향과 전략을 주제로 사단법인 기후미래 공동대표이시자 전 주 라트비아 대사이신 이동규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전 라트비아 대사가 왜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라트비아 대사 하기 전에 외교부에서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환경과학 이슈를 담당을 했었고요. 이 플라스틱 국제협정, 플라스틱 트리티를 만드는 것 관련해서는 마침 제가 2022년에 담당 국장을 할 때 우리나라 입장도 만들고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플라스틱 협정을 만들어보자 하는데 직접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제가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플라스틱 협정 진행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방금 두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들으셨고 또 충남연구원의 오혜정 박사님이 아주 포괄적으로 충남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순환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개막식도 그렇고 다른 세션에서도 제가 좀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충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후변화 그리고 이번 플라스틱까지 굉장히 모범적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남 관련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거를 국제적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백그라운드나 현재 진행 관련해서는 오 박사님이 조금 설명해 주신 것도 있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 플라스틱 협정의 주요 내용과 이해가 어떻게 충돌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입장 다른 나라의 입장과 지난 8월에 개최됐던 제네바 회의 관련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정의로는 전환 문제가 있었는데 플라스틱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오 박사님이 순환경제를 잘 추진을 하고 도입을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냥 말씀하셨는데 아마 기후변화의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이런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플라스틱의 순환 경제와 맞춰서 함께 보면 오히려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플라스틱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국제협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 국제 유엔 환경 프로그램에서 이 플라스틱 문제를 계속 이제 논의를 해왔고 지금 올 여름에 굉장히 기후변화 관련해서 고통을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후변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인류가 겪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3대 도전 과제 위기로서 이 플라스틱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문제는 사실 환경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한테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문제도 있어서 기후변화에 못지않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치한 5차 정부 간 협상 회의가 부산에서 작년 이제 11월 말 12월에 개최가 됐었는데 이때까지 협상을 끝내고 플라스틱 협정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제사회가 한 번도 계획대로 이걸 진행해 가지고 완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이슈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문제처럼 민감한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올해 8월에 제네바에서 5-2 회의를 했는데 그때 오히려 이제 전문가들이나 국제적인 여론은 부산에서보다 더 후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3 회의가 앞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먼저 플라스틱 협정이 담게 될 내용과 범위 같은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플라스틱 협정이 규제하게 될 내용들은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플라스틱의 재료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측면까지 통합을 해서 보는 거로 일단 국제사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플레멘테이션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플라스틱의 생산 자체를 줄이고 충남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은 제로로 하자는 이제 그런 정책을 아까 소개를 받으셨는데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싱글 유스 플라스틱에 대한 금지.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화, 스탠다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걸 좀 관리하기 좋을 수 있도록 아까 슈타인네르트에서 그 무척 비싸 보이는 기기로 플라스틱을 센서를 통해서 분류하는 거를 이제 보셨는데 이렇게 그 표준화를 통해서 레이블링이라든가 뭐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를 좀 더 국제사회가 통일할 수 있다면 그런 분류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또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게 눈에는 가장 잘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재활용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순환경제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국제사회, 국제 문제로서 이걸 대응해 나가려면 그러면 돈이 없는 개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또 어떤 수단을 제공할 건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서포트 그 다음에 Just Transition인데 지금 협의되고 있는 협정 문안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그 논쟁이 없고 합의가 되어 있는 게 Just Transition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모든 국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Just Transition이라는 전환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이러한 플라스틱 그 대응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플라스틱 협정 관련해서 가장 이제 쟁점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아까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재료부터 다 규제를 해 나갈 건지 아니면 플라스틱이 이미 생산이 된 다음에 이거를 매니지먼트 관리하는 문제, 재활용하는 문제로 국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협상 그룹 간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이제 볼런터리 이거를 이 협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좀 더 그 구속력을 약화시켜 가지고 자발적인 감축 목표라든가 이런 걸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정의 범위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부터 할 것인지 뭐 플라스틱의 관리라든가 재활용 문제만 다룰 건지 더욱이 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케미컬 레귤레이션입니다. 플라스틱 재료 중에서 단지 그 플라스틱에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일반 석유 화학에서 일반적인 재료로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가장 엄격한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케미칼까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파이낸셜 서포트 관련해서 당연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돈을 얼마 내겠다는 커미트먼트를 피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개도국에서는 만약에 개도국이 이런 국제적인 플라스틱 대응에 참여하려면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협상의 주요 이슈별로 갈등 요인을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좀 더 그룹별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이 앰비션 코알리션이면 이름처럼 이제 이 협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야망을 좀 많이 높이자 이런 것들은 규제를 강하게 하자는 입장이죠. 풀 라이프 사이클 규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폴루터 페이즈 프린시플이라든가 또는 그 재료 케미칼 시작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정반대되는 입장은 주로 생산자들 아랍의 오일 간출이라든가 뭐 중국, 인디아 이렇게 다행히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석유 화학 산업을 뭐 25% 줄이는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런 그 우리나라가 화학 산업에서 세계 4위,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 앰비션 그룹이 요구하는 이런 엄격한 규제의 플라스틱 협정이 된다면 화학 산업이 반드시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기후 변화처럼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하이 앰비션 그룹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오 박사님 이제 발표에서 보는 것처럼 선도적으로 좀 리더십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오히려 뭐 기후 변화 이제 화력 발전소 폐기하는 것처럼 저스트 트랜지션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오히려 조금 볼런터리 어프로치를 하자는 수단이고요.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환경 선진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피셜 이제 입장은 하이 앰비션 코알리션 쪽으로 많이 이제 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석유화학의 어려움도 설명은 드렸지만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특히 뭐 그 플라스틱 재생이라든가 아니면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그랬고 아까 제가 22년에 우리 입장을 정할 때 이제 많이 전문가들 또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 플라스틱 협정을 통해서 중국이라든가 다른 이제 더 많이 생산하는 경쟁 국가들을 좀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은 균형이지만 약간의 이제 그 견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거는 어쨌든 그 플라스틱의 재료부터 시작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화학 산업의 전환 문제 또 이제 그러면 그 전환을 통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 낼 건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하이 앰비션 그룹 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균형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지난 8월에 정부 간 협상의 협정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하이 앰비션 그룹하고 생산 중동 오일 생산 국가들 간의 입장 대립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많이 진전을 이루었던 그 라이프 사이클 어프로치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생산부터 규제를 하고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옵트아웃 하는 거, 페이즈 아웃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제네바 협정 문안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국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게 협정이 나아가다가 이렇게 후퇴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뭐 하나만한 뭐 제네바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아주 거센 이제 비판이 일어났었는데 제가 이제 기후변화 협상이라든가 환경 관련해서 이제 협정을 많이 진행해 온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특히 민감한 이슈일수록 서로 간에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한 번 전진하고 일부 전진하고 뭐 2부 아니죠 2부 전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후퇴가 필요한 뭐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불행히도 지난 제네바 협상에서는 다음번에 5.3 회의를 개최할 날짜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했고 제네바에서 제기된 텍스트 협정 문안 그 다음 회의에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아갈지 왜 그러냐면 아까 너무 비판과 실망이 컸기 때문에 아니면 뭐 그 전에 있었던 부산에서 썼던 텍스트로 다시 돌아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국제 기후변화 협상이라든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 리더십을 이제 발휘했었던 미국이 이 플라스틱 문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Just Transition에서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협정 관련 국제 이슈 관련해서 전환을 할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사회 또는 심지어는 최근에는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산유국가, 아주 부자 산유국가는 아니어도 아프리카의 뭐 나이지리아든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아니 돈이 많고 산유국인데 왜 지원을 하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산유국에 의존하는 바도 크지 않습니까? 물론 석유나 그 원재료를 수입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탱커라든가 또는 중동 국가 산유국에 가서 건설업에 한다라든가, 근데 이러한 서로 얽혀 있는 경제 상황에서 한쪽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아니면 아주 혼란스러운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면 단순히 그거는 산유국의 문제나 생산국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국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orderly transition이라고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 전환 문제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 이제 짐작을 하시겠는데 제가 이걸 들여다보니까 아까 뭐 김태흠 도지사님도 그렇고 김소희 의원도 말한 것처럼 올해 안에 화력발전소 폐기 관련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 좀 하셨는데, 이러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이 충남도에는 이런 그 좋은 경험과 사례들이 축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문제를 따로 떼어낼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관련해서 Just Transition 이슈를 중앙정부, 국회 차원에서 추구할 때 플라스틱 문제도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국제적인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플라스틱 문제는 어느 한 지역 또 어느 한 나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한 이슈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해변에 플라스틱이 뭐 많이 있어서 치운다 한들 중국에서 계속 내보내거나 그러면은 이제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 인식하에 국제적으로 이 동북아 지역에 환경 관련해서 협력 체제가 이미 있습니다. 나오펩이라든가 니아스펙이라든가 그런 쪽에 꾸준하게 우리나라나 또는 일본이 주도해서 해양 플라스틱, 특히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미중 간의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뭐 중국과 일본 간의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그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계속 이제 부정적인 이 진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왔고요. 그것도 뭐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한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간의 이제 관세 협정이라든가 이런 게 뭐 진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지방 정부 차원의, 사실 중국의 그 이쪽 서해안 쪽 지방 정부에서도 플라스틱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충남도 중국과 자매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끌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플라스틱 협정이 좀 어떠한 형태로든 진전이 돼서 체결이 된다면 이러한 국제적인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이 이미 뭐 Just Transition 이슈라든가 플라스틱 이슈 관련해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과 각국의 주요 갈등 사항과 입장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제 관점에서 플라스틱 협약과 협약 전략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신 이동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에도 전문가 4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잠시 토론을 위한 세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니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선 3분의 발제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플라스틱 생산과 그리고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충청남도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이자 동시에 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의 설계와 생산, 소비에서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충청남도가 국제협력의 교차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세팅이 완료가 되어서 이제 패널분들 소개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이재용 박사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패널로는 주식회사 MD액션의 박지영 대표이사님,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김혜주 팀장님, 한국법제연구소 한민지 부연구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좌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이 순간을 위해서 다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짧고 굵게
이렇게 좋은 토론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충남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탄소 중립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들으면서 되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9회째라고 하면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정부에서 2020년에 2050을 탄소 중립 선언한 이후에 21년도에 기본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앞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되게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뭐랄까 임프레시브 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되게 충남을 좋아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고, 우리 앞서서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이제 국내 다른 시도에도 좋은 영향력이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기후변화 때문인 거잖아요. 그것 또한 아울러서 이제 국제사회 약속, 파리 협정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변화들이 추세들이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필요성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이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지금 알려지긴 했잖아요. 첫째는 감축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상쇄하는 거, 뭐 배출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상쇄하는 기본적인 법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오늘 토론을 가질 주제는 이제 감축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그리고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저탄소 기술 개발 쪽들이 사실 탄소 제로와 이제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고, 그 탄소와 관련된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연관된 건 결국엔 플라스틱이라고 지금 연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제를 할 텐데, 플라스틱 순환 시스템의 특징이 이제 네 가지가 크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재활용 원료를 확대하는 거, 두 번째는 친환경 포장재로의 전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품 설계의 변화, 네 번째는 이제 수거 및 그 선별 시스템. 네 번째 그 수거 및 선별 시스템은 우리 이제 독일에서 이제 발표해 주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활률이 확실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도 이제 이동욱 국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독일에서 소개한 그 제품이 상당히 최신 제품이고 기술들이고, 이게 사실 잘 활용이 된다면 효율이 확실히 높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은 높은데, 궁금한 건 결국에 이제 프라이스의 문제, 어느 정도의 풀 패키지를 활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건지가 사실은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제 질문을 던진 거에 이제 를 이어받아서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독일에서 그 선전해 주셨던 그 기계 장비를 풀 패키지로 설치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항상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조합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셋업이 있고, 다른 센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얼마가 수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120유로, 1200유로, 이게 한국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12,000유로. 네, 이것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 퓨어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거기서 이제 스케일업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 상량에 따라서 또한 그 쓰레기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질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의 고도화된 장비를 구축하에 따라서 사실 장비의 그 프라이스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저는 조금 기대컨대 충남은 이 장비를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욕심만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고민과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수거와 식별 관련된 시스템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시스템의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재활용 원료 확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뭐 자발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원료 확대 관련된 거. 이건 결국에는 고품질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방식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이제 아까 질문하시는 거에 이어받아서 이제 페리투스에서 발표해주신 그 트로스텐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재활용 원료 품질 문제가 업계에서 굉장히 이슈입니다. 그게 이제 원료 확대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이 페리투스 기술이 이제 신재랑 동층간 품질 확보가 좀 가능한지 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제 궁금증이고요. 그리고 현재 페트나 PP 등 주요 플라스틱 신재 가격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낮잖아요. 그 낮은 상황에서 이 페리투스의 재활용 원료 단가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지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덧붙이면 이제 현재 플라스틱 원가 구조를 원유 가격과 연동해서 조금 생각을 우리가 해봤을 때 과거에는 배럴당 한 $100 수준에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5에서 $75 정도로 지금 오히려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납사 가격이라든지 폴리에틸렌 가격 또한 이제 오히려 낮아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 대비 한 15에서 30%가량 더 비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까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재활용 원료라든지 뭐 바이오 기반 소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전히 석유기보다는 좀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격 신호에 기반한 자발적 감축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술과 관련된 측면에서 어떤 정도로 지금 발전 수준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건지 그리고 아까 그 논푸드 플라스틱에서 이제 푸드 플라스틱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다라고 하면 이거의 인증 문제나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건강이나 이런 거에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이제 품질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Thank you. A lot of questions. 네. 제가 사실 이제 적으면서 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기억은 못할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물론 이게 문제가 되긴 합니다. 특히 이제 저나 뭐 저희 회사 이런 이 재활용과 재활용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재활용 자체가 이렇게 고부가 가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머천다이스 자체가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조금 다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활용 플라스틱을 그렇게까지 이제 뭐 증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원유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When we are, I think I hear myself. That's why maybe seems louder than me. Sorry. So it's very difficult from a German 네, point of view to 그래서 talk 이제 about 독일인의 very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선진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천연자원이 항상 이제 뭐 제한적입니다. 사우디 같은 곳과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슈타인하트 같은 곳은 이제 제가 있는 이 폐기물 부서는 저희가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이제 경제를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활용 업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수익성을 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재활용이 이제 뭐 더 싸기 때문에 더 인센티브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탄소의 가격을 매긴다면 이것이 이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뭐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탄소 자체에 굉장히 높은 가격을 매겨서 이것이 뭐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글로벌 이슈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는
플라스틱 자체를 이제 재활용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진 않습니다. 이것으로 수익성을 내고자 한다면 경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재활용을 뭐 달성을 하고자 한다, 어떤 정책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와 그리고 또 이제 해양에 정말 많은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소개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금속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자체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조금 뭐 말씀 안 드렸던 것이 있을까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같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오늘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기후변화와 연결된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도입하고 계시는 그런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회사에서는 수치로 좀 정량화해서 표시하고 계시는지, 그 상황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 기술을 활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이 얼마만큼이 저감이 됐는지를 수치로 가지고 확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I'm not 네,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정량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런 그 배출량이 우리의 기술 덕분에 줄어드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회사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재활용을 좀 더 이제 권장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로서 이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재활용 활용도 지금 사용될 수 있는 지금 최신의 기술들이 제대로 워킹하려면 사실은 말씀들을 나누셨지만 여러 가지 프로핏 관련된 이익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폴리시 정책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되거나 강화되거나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 많이 약해 있는 건 혹시 뭐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기술적 측면에서 지금 고품질의 원료를 좀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생으로 들어오는 플라스틱의 어떤 퓨리티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퓨리티에 따라서 사실은 그걸 분류하는 기술들이 사실 좀 달라지긴 할 텐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들어오는 플라스틱의 그 컨테미네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어느 정도 컨트롤돼서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개한 기술들이 사실을 잘만 뭐 적용이 된다면 품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지금 모든 질문이 지금 기술적으로만 가고 있긴 한데, 좀 다른 질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제가 시프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가지 테마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재활용 원료 확대를 위해서는 수거 및 선별 시스템 고도화가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컨설팅 업체로서 국가 R&D 기획 업무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뭐 선별 고도화 이런 것도 국가 재원이 투자돼서 R&D로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기획하는 입장에서 적용 입장에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도 공공선별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수선별 비율이 아직까지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선별하는. 그렇다 그러면 독일은 이런 고도화된 선별, 그러니까 기계적 선별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기계적 선별을 적용하는 목적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이렇게 들어온 작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왜냐면 이게 깨끗하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뭐 병에 잔류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 그다음에 품질을 높이는 부분, 두 가지 측면으로 기술이 이제 보통은 개발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독일 같은 선진국, 흔히 말하는 이제 환경 쪽에서 많이 언급되는 선진국 중에 하나인 독일에서는 선별장에 이런 기계화된 선별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계화된 장치의 도입 목적이 인력 대체인지 아니면 품질을 높이는 건지, 어느 쪽이 더 치중되어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은 또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많은 파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일단은 예시로 들어드린다면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보다 2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거고, 그래서 사실 사람보다는 기계의 힘을 받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계적인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하게 하는 것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선별 작업을 진행하기 임전 단계에 뭐 잘 아시겠지만 플라스틱 3가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사실은 펼치고 제거하고 기타 불순물들을 떼어내고 순수하게 이제 플라스틱만 하는 작업들이 사실 그 노동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세마이하게 아마 저는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그 정확도 측면에, 분별하는 정확도 측면에서는 기계가 도와주는 측면이 있겠지만 1차적인 여러 가지 전처리 선별 과정은 사람이 해야 되는 선별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주제를 조금 이제 좀 넘겨서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순환 시스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포장재로의 전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좀 많이 전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제도적으로 많이 도입되려고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전문가분들, 토론자분들이 조금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예,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포장재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재활용 시스템이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수용을 아직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에 타겟팅이 된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재활용 시스템을 조금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의 전환이 먼저 조금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 입장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정책하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컨설팅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를 조금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다 보면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뭐 용기들이 얼만큼 버려지고 있는지가 아직 통계로도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 비중이 얼만큼 돼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의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반을 먼저 조금 구축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지 지금 정부에서 일단은 막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금 같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또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이런 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그것들에 대한 테스팅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촌 같은 데는 생분해성 비닐에 대한 부분 일부 테스팅 해보는 거, 왜냐하면 그게 정말 분해가 거기까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생분해성 어구 같은 것들도 옆에서 향해서는 어촌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정도의 스몰 사업들 요런 정도 진행하는 게 지금 현실적인 얘기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제 좀 지나가긴 했는데 저희도 이제 고품질 자원들을 확보하기는 전략으로 사실 아까 시범사업으로 말씀드린 플라스틱 광역 거점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지자체 기초에 있는 것들은 정말로 한 4, 50가지 물질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뭐 철캔, 알캔부터 시작해서 쭉 다 들어와서 벨트 타고 올라가는 이런 거기 안에서의 플라스틱.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원래 많이 나오는 플라스틱, 뭐 아파트, 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플라스틱이 이렇게 자체 매각이 되는 것보다 선별장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직접 수거를 통해서 오염되지 않은 플라스틱을 일체형으로 갖고 와서 거꾸로
패트를 알칩을 만들어내는 요런 작업들을 일체형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충남도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거기 그 지자체 벨트 타기 전 원래 있던 폐플라스틱을 갖고 와서 페트, PPP 이게 비닐까지 한 5-6개 정도? 그 정도면 라인을 좀 구축해놔도 요게 이제 고품질 확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저희가 좀 넘어가고 싶은 게 제품 설계 변화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플라스틱 제품 설계하고 또한 이제 특히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에 방해가 되는 부착물에 대한 최소화 이 부분들이 지금 많이 고민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혹시 김혜주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전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논의랑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생분해 플라스틱 기술 자체가 아직 조금 발전이 더 되어야 되기도 하고 뭐 가격 측면에서도 그렇고 환경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또 오히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더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일종의 뭐 면죄부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부여를 조금 더 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플라스틱이 이제 생분해가 된다고 해서 그게 바다나 뭐 이렇게 자연으로 유입이 되었을 때 바로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어쨌든 걸리고 또 저는 이제 해양 쓰레기 연구소에서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해양 생물들이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도 어쨌든 섭취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기술로서 이거를 무작정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그냥 대체를 한다라기보다는 물론 기술적으로 같이 병행이 되어야겠지만 줄이는 것부터 줄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정책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 언급을 해주신 그 디자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좀 그 해양 쓰레기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해안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가 뭔지를 조사를 해봤을 때 한 10몇 년 동안 계속 많이 발견되었던 게 스티로폼 부표였습니다. 그게 이제 어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그 부표를 그러면 좀 뭐 친환경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스티로폼이면은 아무래도 쪼개지면서 바다에서 약간 미세 플라스틱 공장이라고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한번 바다에 유입되면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좀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랑도 만나서 논의를 해보고 정책적으로도 조금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를 이제 친환경 부표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어서 이게 연구가 정책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던 사례인데 좀 이런 사례와 같이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 단계, 그러니까 조사 단계,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걸 같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랑 만나서 논의를 하고 최대한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그 항목별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고 사실 그 생분해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악유가 많은 것 같아요. 생분해의 정도를 어느 정도까지를 생분해를 볼 거냐 100%의 생분해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 부분들도 사실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플라스틱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거를 그러면 써야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분해성을 좋게 만들자에 대한 컨셉을 싫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 그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설명해 주셨던 것들이 어느 정도 생분해가 되더라도 NL이 브레이크다운 된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건 결국 작은 입자들인데 이 입자들이 결국 마이크로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으로
사실 생태계가 우리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입자로 변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서 좀 친환경의 생분해가 과연 좋은 걸까라는 고민이 또 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 가지가 고민은 있지만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서 사실 좀 많이 답답하고 INC5도 사실 좀 제가 다녀온 입장에서도 사실 이게 100% 동의하에서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같이 갈 수 없는 상황들이어서 참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사실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달랐고 국가들마다 상황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어떤 한 부분에 대한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의 문제,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와 인간에 대한 위협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모두가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공감도가 아직 체감으로 와 닿지 않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가들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국가들마다 굴려가야 될 제반 사항들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간 많이 지나서 토론을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명만 더 받고요. 없으면 바로 끝내러 가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타일리스트 파트너 회사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 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을 위해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듣고 있는 답이 생활성에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었는데 왜냐면은 어쨌든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 파쇄 과정이 필요한데 이 해양 생물이나 농물 비료 같은 경우는 안에 이물질 때문에 파쇄가 힘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유화산들을 많이 만나요. 그 재활용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워낙 양도 많고 갖고 오기가 편하니까 시도를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전처리가 너무 어디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빨리 이제 그 해체가 되거나 어느 일정 시간 이후부터 이제 약해진 상태에서 파쇄가 된다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의 질문은 이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그 재활용 선별장을 계속 할 때 이 지쟁차라는 특성 때문에 무조건 실적이 있어야지만 입찰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이너트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이 실적이라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든지 먼저 실적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한테도 실적이라는 게 주어져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진입장벽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기 업체, 더 좋은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실적 없잖아. 단순히 해외 실적이 더 충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지자체 실적 없는 걸로 해가지고 기회 자체가 아예 없는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이 현장을 통해 가지고 좀 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답해 주실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면. 간단하게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을 수 있겠는데요. 지자체 그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내부적으로 실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부분도 있고 국내에서도 대기업이 진입이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외 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거라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농업용 멀칭 비닐이나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어요. 근데 아까 이제 오해정 선윤구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농업용 멀칭 비닐 전자 이력제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게 이게 유사한 제도가 어구실명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어구실명제가 실효성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참여율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도 부족하고 그리고 재활용과 연계가 실패하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었던 문제점이랑 연계를 해서 그 농업용 멀칭비닐 전자 이력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이력 관리가 아니라 수거 선별이랑 그리고 재활용 공정을 좀 통합을 하거나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뭐 열분해 기업이라든지 이런 실증 사업 연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멀칭 비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선별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착색제라든지 첨가제가 엄청나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흙이나 비료 그리고 농업 잔재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재활용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수거 선별뿐만이 아니라 이 재활용 공정 과정에서 열분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폐비닐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폐비닐과 멀칭 비닐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범위도 다르고 이게 의미도 다르고 오염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 재활용 관점을 좀 달리 가져가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거는 농업용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 폐비닐로 우선 천안화산, 서산, 당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도 역시 이물질이나 뭐 이런 게 많아서 그 납사로 이제 결국엔 화학적 재활용 하고 있고 그거 선별하기 위한 이물질 제거를 위한 그 별도의 선별 시설을 좀 갖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시범 실증을 좀 지금 하고 있는 단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좀 이유기는 하죠. 농업용 멀질 그리고 요 어구 실명제 같은 경우도 지금 충남도도 하고 있고 이거 이제 보상제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셋을 좀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 실태 분석을 통해서 사실 리뷰하고 다시 재적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아까 한민지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그 미델호프 씨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격 문제, 그러니까 버진 플라스틱과 재생 플라스틱의 가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쿼터 도입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2017년에 독일에서 근무할 때 그 독일의 재생에너지 담당자를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좋은 기쁜 소식이 있다. 독일의 풍력 회사가 그러니까 부도가 났다. 그러니까 뱅크러프트 됐다. 그래서 아니 회사 부도난 게 왜 좋은 소식이냐 그러니까 사실 독일 정부에서 5년 동안 처음에 재생에너지 생산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력발전소나 뭐 원자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지원금을 이제 지원을 계속하고 조금씩 그 단가가 떨어지면서 지원금을 이제 줄여 나갔는데 그게 한 5년 정도 되니까 완전히 시장 가격으로 망하는 회사가 생긴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술의 진보라든가 적절한 정책 디자인하고 기술 혁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러한 그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있어주셔서 플로어에서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뭐 더 많은 나누고 싶은 말들은 지금 오프라인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